또 체코 정부가 보기에도 아니 공정한 경쟁을 했는데 경쟁에서 진 입찰자가 그 경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참 좀 치사하게 어쨌든 체코는 이런 납기를 지키고 네. 그리고 원가가 훨씬 저렴한 대한민국을 선정했는데 그 프랑스가 뭐 자기 이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지만 뭐 크게 봐서 원가 경쟁력이 있고 또 납기 준수의 그런 경력을 아주 잘 갖고 있는 프랑스가 최근에 졌던 핀란드나 영국의 힌클리나 다 뭐 납기가 2배 이상 연장이 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납기라도 우리의 DNA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뭐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오늘은 원자력 산업과 또 원전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에너아이디의 김희집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원래 엑센추어에 오래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서 10년,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16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쪽에 컨설팅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뭐 운이 좋게도 제가 뉴욕에서 첫 고객이 미국 뉴욕시의 에너지 고객이셨습니다. 그쪽에 가스와 전기를 하는 기업이 뉴욕시. 네네. 거기에 그 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제 첫 고객이셨거든요. 거기서 2년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아마 제가 그 텍사스 대학에서 MBA를 했습니다. 오스틴 텍사스에서. 그 텍사스는 미국에서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백그라운드가 작용을 했는지 저를 에너지 기업에 투입을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운명처럼 제가 에너지 컨설팅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에너지 기업이면 어디일까요?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는데. 뉴욕의 그 도시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사실 뉴욕은 금융이 발달돼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많죠. 사실 그 엑손모빌도 원래는 헤드쿼터가 뉴욕 근처 뉴저지에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휴스턴으로 옮기셨죠. 하지만 뉴욕이 역시 미국 경제의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 헤드쿼터는 그쪽에 또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에너지 기업의 어떻게 보면 태두라 할까요? 원조라고 하는 게 락펠러인데. 맞습니다. 락펠러 센터라는 게 여러분 다 가보시겠지만 48가와 50가 사이에 그리고 피프스 애비뉴에 보면 엄청나게 큰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에너지로 떼돈을 벌었던 락펠러가 이제 만든 건축물이기도 하고 기념물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중에서도 원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결국 성공했군요. 체코의 원전 2개 2기라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발전량입니까? 1기가와트짜리 2기입니다. 뭐 상당히 큰 양이죠. 그리고 우리 보통 대한민국은 지금 1.4기가와트짜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노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평균적인 노용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1기가와트의 2기면 엄청난 규모이고 특히 원자력 발전은 가동률이 실제 뭐 85에서 90%, 95%까지 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량이 상당히 큽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UAE에서 최초로 해외 수주를 한 게 2009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6년 정도 흘렀는데 이게 UAE 쪽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의 지역엔 최초죠.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 그 원자력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던 유럽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좋은 사업을 따게 된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 되고요. 그동안 사실 원자력이 전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상당히 그 슬럼프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전력이 급격히 모자라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이지만 실제로 공급상에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원자력의 필요성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을 예. 다시 대폭 증설하고자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네. 원자력을 4배로 증가시키겠다 예. 선언을 하였고요. 예. 과거에 탈원전을 했던 많은 국가들은 또 탈원전을 폐기하고 지금 다시 원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실제 그 신흥국에서도 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예. 한때 원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원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체코 하면 사실 동유럽의 어떻게 보면 중심권에 있는 나라고 예전에는 이제 소련의 지배를 받는 네. 그런 이제 동유럽 국가인데 동유럽 국가 중에 아마 투표를 해보면 대한민국 분들이 대부분 다 가고 싶어하는 프라하를 비롯해서 네네네. 예,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친밀한 아주 동유럽,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우려가 있냐면 동유럽, 소련, 러시아 그러면 체르노빌의 악몽이 있어요. 그죠? 네네네. 그게 우크라이나입니다만은 네네네. 거의 비슷한 권역에 있는 나라인데 네네. 이 원전을 새로 만든다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의 한 명으로서 사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네네네.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서는 어떨까? 예. 다소 불안해하진 않나? 네, 그런 실제로 가보셨을 테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그 나라 체코 사람들의 원전에 대한 정서는. 지난 한 10년간에 걸쳐서 예. 저는 한 4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체코를. 예. 그리고 그중에서 한 3번은 저희가 예.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예. 산업 세미나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가서 강연도 하고 그쪽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예. 했는데요. 원전에 대한 상당한 친밀감을 갖고 있고요. 예. 사실 체코는 유럽의 제조업의 중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서유럽에서 있었던 많은 제조업들이 최근에 체코, 폴란드 이런 동유럽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예. 근거지를. 그래서 제조업의 중심 국가로서는 이 값싼 전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특히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전기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체코는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국가. 내륙 국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상당히 이해가 그러고 또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바다 해안 쪽에 있네요.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그렇고 일본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렇죠. 예. 그게 냉각수 문제라든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예. 사실 바다에 접해 있지 않은데도 원자력 발전하는 부분이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 네. 하지만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 현재 체코는 유럽 국가의 전력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서유럽에 전력을 또 많이 수출해서 돈을 벌고 있는 국가인데 네. 그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낙후돼 가지고 예.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서 10년 전부터 네. 저희들과 접촉을 했고요. 꾸준히 사실 저에게 요청을 해온 국가였습니다. 근데 현재 원자력 발전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대폭 강화가 돼가지고 네. 그런 우려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와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 번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체코는 어차피 그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다른 서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에너지 자립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그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혹은 네네. 기존의 화력발전이나 풍력이나 혹은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던 서유럽 국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영국도 네. 그렇고 영국은? 나머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네네. 그런데 네네. 입장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네, 상당히 있습니다. 네. 우선 영국 같은 국가는 예. 적극적으로 원전을 이제 건설하겠다고 예. 나서고 있고요. 또 프랑스 역시 강한 원전 국가이지만
또 원전을 많이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탈리아나 스웨덴은 원래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금은 다시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안타까운 것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예. 조금씩 경쟁력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어떤 수준이에요? 우리가 전기요금이. 뭐 미국, 중국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하지만 제가 유럽 국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유럽의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한 180원, 190원인데 킬로와트당. 킬로와트 아워당 그런데 독일은 현재 한 250원에서 3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덴마크 같은 국가는 300원이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제조업들이 이 높은 전기료, 특히 아주 첨단 제조업,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강점을 두고 해야 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예. 배터리 이런 부분은 아주 전기를 전력을 많이 많이 쓰죠. 쓰는 산업입니다. 예. 그런 산업들이 높은 전기료를 가진 국가에서 사실 제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묘하게 또 인건비도 높은 나라들이에요. 인건비도 높고 또 최근에 IT 쪽에서 발전하고 있는 AI를 생각해 보시면 예. AI는 기존의 검색보다는 10배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그렇죠. 하는 부분인데 따라서 전력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상당히 과거보다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높은 전기요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국가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특히 산업의 경쟁력을 빨리 잃게 되는 그런 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 조금 친환경적으로 특히 러시아의 값싼 가스에 의존해서 예. 친환경적으로 갔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예. 안보 이슈가 대두되면서 러시아 가스를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그렇죠. 아주 높은 에너지 요금에 예. 사실 다들 놀래고 그래서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작년인가 상태입니다. 작년인가 뭐 영국 런던에서 뭐 전기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나왔다고 네, 막 맞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 일이 맞습니다.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네, 예. 거기는 사실은 그때 우리 옛날 오일 쇼크처럼 예. 그쪽에서는 가스 쇼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상당한 충격으로 전 국민이 추위를 견뎌내는 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가 경쟁력, 특히 산업 경쟁력, 특히 AI 경쟁력,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명한 그런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네네. 경쟁사인 프랑스의 EDF가 이거 잘못됐다. 법원에서 이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었고 네네. 또 서명식이 예정이 돼 있던 게 취소가 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그 본계약을 한 거죠. 네네. 근데 했습니다. 아직도 네네.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네네. 주장이 있어요. 네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체코가 EU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 EU의 규정 같은 것이 조금 있는데 예. EDF가 이제 그 규정을 갖고 EU에 좀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그 또 체코 정부가 보기에도 아니 공정한 경쟁을 했는데 경쟁에서 진 입찰자가 그 경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참 좀 치사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체코는 이런 납기를 지키고 네. 이 제때 건설이 돼야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원가가 훨씬 저렴한 대한민국을 선정했는데 그 프랑스가 뭐 자기 이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지만 뭐 크게 봐서 원가 경쟁력이 있고 또 납기 준수의 그런 경력을 아주 잘 갖고 있는 프랑스가 최근에 졌던 핀란드나 영국의 힌클리나
다 뭐 납기가 2배 이상 연장이 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납기는 우리의 DNA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중동 건설분부터 뭐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납기 준수.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원전이 그 보글이라는 원전을 짓는데 원가가 2배 이상 들고 공기도 뭐 2배 이상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항상 약속된 공기를 잘 지키고 또 원가도 저렴하고 이런 것이 저희가 이제 큰 경쟁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대표님, 네, 우리가 해외에서 이렇게 대형 원전 수주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전에 대한 기술력 또는 가격 경쟁력,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납기에 대한 아주 좋은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질 텐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큰 경쟁력은 얼마나 가성비 있게 원전을 짓는가. 네네, 그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안전하면서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26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제 따낸 그 수주의 규모가 EDF는 어느 정도로 그 추정합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입찰에 들어온 가격이. 그 세계 원자력 협회가 각국의 건설 단가라는 것을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50조가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죠, 도저히. 하지만 세계 원자력 협회가 발표한 건설 단가에 의하면 프랑스는 우리의 2배가 넘고요. 미국도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 서방 세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의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아주 강력한 그런 국가인데 이 부분을 저는 잘 활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부 창출에 적극 좀 활용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어떤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핵심적인 부품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설계 뭐 시공 다 들어갈 텐데 인건비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과연 2배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무언가 잘 이해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기술, 어떤 차별점이 원가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먼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킬로와트당 그 세계 원자력 협회가 발표한 건설 단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3,571달러입니다. 미국은 5,833달러이고요. 프랑스는 7,931달러입니다. 요 최근에 경험에서 나온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원자력 협회가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한 부분이고요. 이 차이는 이 건설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 건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내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거대한 시설물을 짓는 거기고 상호 연결, 인터커넥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커넥션 같은 순서와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25기의 원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부품 면에서 국산화도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우리가 국산화된 부품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부품의 양도 많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공법 같은 것을 일부 썼던 것이 또 잘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아까 미국의 보글 프로젝트는 그 모듈화 방식을 썼었거든요. 즉 이제 현지에서 다 기초부터 짓는 게 아니라 모듈화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조선소에 배 짓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이제 조립식으로 이제 붙여 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이 조립을 해보니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조인트가 잘 안 맞는군요. 그렇죠. 인터커넥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공기 연장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실 많은 경험을 최근에 건설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생태계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해본 인력이 있는 국가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최근에 원자력 건설을 많이 한 국가는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건설을 많이 했고 저희도 잠시 최근 몇 년 쉬었지만 이제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 그 서방 세계 쪽에서 앞으로 원전을 하겠다는 국가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는 좋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원전의 한 기를 짓는데 프랑스와 비교해서 반값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의 마진 그러니까 우리 참여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우 슬림하다. 그래서 별로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건 아시죠? 예. 그죠?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실 민간 기업이 아니라 우리 국영 기업이잖아요. 한전 자회사. 맞습니다. 이니까 사실 이게 수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비용들 사실 이거는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사들의 대형 플랜트 수주에 보면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경영 환경이 되기도 하고 또 빅베스라고 그래서 손실을 한꺼번에 털면서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큰 손실을 안겼던 아주 아픈 플랜트 쪽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이익도 나면서 또한 그 나라에도 뭔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UAE의 경우를 이렇게 대입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과거에 건설을 통해서 아주 큰 돈을 번 적이 있고 의장님 말씀대로 최근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끼리 너무 과당 경쟁을 해서 해외에서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많은 손실을 또 본 적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좀 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한 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기술,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실 10년 전부터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잘 수주를 했던 그런 상태고요. 제가 보기에 한 손의 내부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이것을 원가 검증하고 하는 기법들은 많이 돼 있으시고요. 또 글로벌 컨설팅도 이미 많이 받으셨고 또 UAE에서의 경험도 이제는 갖고 계시고 또 국가 측면에서도 여러 번 그 원가나 이런 부분을 잘 검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아마 그 많은 프로젝트 한 손의 다른 프로젝트 제가 한번 심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이익률을 보통 저희가 공개할 수도 없죠. 너무 이익률이 높다 그러면 또 상대방 국가가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상당히 제 생각에는 다른 원전을 제가 한번 심의한 적이 있는데 20% 이상을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걸 저는 감안할 때 충분히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하면 완공해서 가동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보통 7년에서 10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바라카 원전에 직접 다녀왔는데 가서 정말 큰 애국심을 느꼈습니다. 그 넓은 땅에 큰 원전을 짓고 있는데 바라카라는 게 UAE 원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UAE 원전입니다. 저희가 1.4기가 4기를 져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수주해서 이제 다 완공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대한민국 인력이 많게는 1,000명 이렇게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1,000명 모두 또 가족이 다들 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저희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이렇게 해낸 프로젝트고요. 가보면 그 웅장함과 그 역량에
하지만 애국심이 절로 느껴지는 아주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제가 가서 느꼈는데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꼭 한수원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UAE 경우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협력업체들, 우리나라의 그 대형 건설업체들의 많은 훌륭한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부를 이제 창출하는 거죠. 네. 프로젝트 자체의 이익도 있지만 또 우리 아주 그 훌륭한 젊은이들이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많은 돈을 스스로도 벌어내는 그런 현장들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 아마 체코도 앞으로 건설을 하시면서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좀 투어도 할 수 있게끔 하셔서 좀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많은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봤거든요. 네네네. 일단 요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 대한 분쟁인지 네네. 그리고 합의가 됐죠. 네네. 웨스팅하우스하고는. 네네. 근데 합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양보를 했고 그게 향후에 유럽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네네네.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잘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 원자력 발전은 사실 다른 많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의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원천 기술은 해외에 많이 의존을 하였습니다. 원자력도 그 대표적인 거고요. 저희가 최초로 원자료를 들여올 때 저희가 그 저희 국가의 원자력 발전을 스스로 이제 개발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인 기술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갖고 있는 옛날 컨버스천사의 기술을 저희가 기본 모델로 써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모델을 그쪽을 썼기 때문에 기본 기술 입장에서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UAE 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때도 저희가 웨스팅하우스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설계를 일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고 저희가 기술료를 일부 주고 하는 그런 협상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이번 체코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설계를 그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상하는 그런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독자의 기본 모델부터 독자의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의 원자력 발전의 중심이 대형 원전에서 SMR이라고 하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그런 작은 원자력 발전소로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뜨고 있죠. 네, 아주 뜨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이제 상용화된 그런 SMR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MR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을이나 뭐 영광에나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 대비 어느 정도 스몰인 거예요? 뭐 아주 작게는 100메가와트에서 200, 300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최근에 짓는 원자력 발전은 하나당 1,400입니다. 1,400메가와트인데 이제 한 뭐 200메가와트, 그러면 7분의 1, 뭐 5분의 1,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물로서는 그렇게 스몰은 아니겠네요. 아주 스몰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이제 그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많은 기기들을 컨테이너 안에 잘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원래 그 계획은 현장에서 하나하나 건설하기보다는 공장 같은 데서 만들어서 이송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더라도 상당 부분 실제 먼저 건설해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는 게 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원가도 이제 대량 생산이 점점 돼가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되면서 원가도 이제 서서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형태의 미래 에너지고요. 중소형 도시 하나에 뭐 200메가, 300메가가 건설되면은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로서 현재 한 거의 100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개 이제 개발하겠다고 예. 진행 중인데 전 세계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대한민국, 중국, 뭐 캐나다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게 유럽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네. 독자적인 노력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독자적인 기술이 뭐 수십 개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기술 개발도 그렇지만 또 하나 많은 국가들이 SMR을 해도 참 다행인 점은 예. 제작은 우리 대한민국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미국, 캐나다가 SMR을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제조업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SMR이 뭐 캐나다형이든 미국형이든 유럽형이든 대한민국형이든 제작은 대한민국에서 할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은데 예. 우리는 우리 독자 SMR 개발도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제조에 있어서는 예. 많은 국가의 SMR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런 이제 제조 사이드의 SMR이 대한민국에서 제조가 돼서 배에 실려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아까 조금 모듈화 시켜서 부분적으로 해서 예. 가서 최종 조립하고 설치하고 하는 작업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조금 이게 다 약간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많은 설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각각 이제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ISMR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 이제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는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 시장 그러니까 아까 프로젝트는 100개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향후 한 5년 내에 SMR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5년 안에는 예.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송구 하나. 첫 프로젝트가 예.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들이 29년, 30년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들어서기 시작할 것으로 29년, 보입니다. 30년이면 대충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5년 남은 남은 상태인데요. 거네요.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29년, 30년 정도에 처음으로 상용화된 것들을 네.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으로 지금 다들 목표로 잡고 있고요. 아마 203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실제 상용화가 시작이 확실히 되고 네. 그때부터는 보급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많은 국가들이 열병합 발전 같은 것들이 보통 한 500메가와트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도시 옆에 붙어서 이제 500메가와트 정도. 예, 일산에 있는 열병합 발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500메가짜리 500메가 또는 500메가 곱하기 두 개를 예. 져서 예. 1001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 SMR이 대체한다. 대체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고요. 물론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저희가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계속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에너지 믹스란 측면에서는 꽤 믹스가 돼 있는 나라라고 잘 돼 봐야 있습니다. 되죠? 네, 지금 이제 단지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석탄이 좀 많은 게 이슈인데 그거는 이제 점점점 빨리 줄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가스가 얼추 상당히 포트폴리오상으로 믹스가 돼서 구성을 갖고 있으면 어느 한쪽 에너지가 어렵더라도 다른 에너지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도 네. 있고 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R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나 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시장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네. 선도하는 기업들이 몇몇 나온다. 네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한국적 관점에서 이 SMR이 네. 과연 활성화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퀘션 마크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미국, 캐나다 또 유럽의 비교적 영토가 큰 나라들은 네네.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네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안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심정적으로나마 개런티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집적화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어느 지역에 그죠? 사실 그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안전의 문제가 과연 담보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도 아직 상존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캐나다 같은 넓은 국가는 그렇죠. 사실은 송전선을 길게 짓기가 사실 많은 돈도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지역 단위로 사실은 SMR을 구축하면 사실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상당히 인구가 집적돼 있는 국가고 그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 SMR은 기존 원자력보다는 굉장히 안전도가 아주 매우 높은 그런 형태로 문제가 생겨도 그 안에서 폐쇄가 된 채로 해결이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새로운 신소재들을 써가지고 원료도 신소재를 쓰고 해서 냉각시키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면서 물이 아니고 이제 뭐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고체를 써서 하면서 훨씬 더 안정도가 또 높아지는 이런 부분도 발전이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변화를 느끼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민원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현상인데요. 오히려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데모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원전이 들어서면 상당히 지역 발전 기금이 많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제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를 직접 갔었는데 영광인가요? 아니요, 울진인데요. 울진이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앞에 뭐 피켓 들고 몇몇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또 반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를 북울진에 짓고 있는데 남울진 주민들이 와서 우리도 지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 그 양수 발전이라고 해서 약간 저수지 두 개를 이용해서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유치 경쟁이 세게 붙어가지고요. 주민들이 버스 두 대를 타고 올라와서 산업부 앞에서 우리 쪽에 유치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아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역 경제가 워낙 너무 안 어렵다 좋으니까.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역들이 이제 그러한 발전 시설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SMR은 기술이 달려 있죠. 우리가 그걸 검증을 해야 되고 진짜 완벽하게 이제 안전한 그런 기술이 되면 저희들은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끼리 생산하고 우리끼리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는 우리가 잘 살기 어려운 국가고 해외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 해외 의존도가 사실 제일 높은 국가인데 전 세계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모든 산업 중에 1등입니다. 부가가치가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산업의 세계적인 발전에 꼭 저는 같이 들어가서 그 시장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 산업에 일부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SMR이 이제 대세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대형 원자력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SMR을 잘할 수 있는 제조 능력도 갖고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확실한 시장이 세계적으로 온다면 저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 또 적극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수주 또 수출을 해서 그런 부가가치가 우리 국내로 유입이 돼서
우리의 전력 산업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하고 그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가정에 쓰는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하면 좋겠다. 획기적이진 않겠지만 우리 저 원전을 써야 되는 해외 정부나 기업이나 그 국민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한손이 이익을 많이 내서 그 이익만큼 한전이 주주시거든요. 주주시니까 그 이익 배당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사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전력회사를 보시면 거기에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영 전기회사들이 사실 자기 나라에서는 이익을 거의 못 내고 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서 이익을 내는 형태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사실 그동안 해외 진출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원자력 빼고는. 근데 그 원자력 외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가스 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해외에서 좀 적극 나가서 우리 운영하거나 제조하는 기술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둬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소비자들, 국내 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해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나 한수원에서도 해외에서 돈을 좀 벌어오시면 맞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버시고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써서 신사업.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전 세계를 앞으로 또 뜰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업 사업들이 V2G라고 전기 자동차를 배터리로 써서 남는 전기가 모자랄 때 공급해주는 그리고 전기가 남아돌 때는 전기차에 저장해주는 이런 신사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보기에는 해외 사업과 이런 신사업을 기술을 이용한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만들어내셔서 저는 많은 이익을 좀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가 전력 요금 측면에서는 사실 한전에게 우리가 많은 고마움을 느끼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재로 만들어서 거의 전력에서는 이윤을 없앤 나라입니다. 전력이나 가스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들은 경쟁력 있게 좀 많은 전기와 가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뭐 저희들이 뭐 할 수 없이 하지만 한전이나 이런 기업은 아까 해외 사업과 좀 신사업에서 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계시거든요. 대한민국 그 엔지니어링 그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해외 사업과 신사업을 좀 많이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전력이 우리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죠? 전기라는 게 꼭 공기처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전의 어떤 경영 혁신 그리고 신산업, 신기술로의 한전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큰 활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나오셨으니까 에너지 전문가시니까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대단히 첨예한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 분야고 갈등을 노정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잘못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이념적인 문제까지도 가고 정치권의 상황 인식에 대한 논박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에너지 부분이 네. 좀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고 이념화돼 있어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에너지는 현실이고 사실은 네. 균형감 있게 저희들이 이 에너지 정책을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제 에너지 정책은 좀 따로 띄어내서 균형감 있게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지금 뭐 성장률이 굉장히 너무 낮아지고 네.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 탄소 중립 또 네. 친환경으로도 분명히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이런 부분은 양쪽의 개념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잘 조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극단으로 갔을 경우는 사실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감 있게 요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환경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나치게 환경 위주로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국가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너무 올라서 사실 많은 제조업들이 국외로 탈출하고 있고 국가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정말 잘못하면 교각 사루가 되는 저희가 뭐 환경 조금 고치려다가 산업이 망해지는 이런 물을 보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산업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화석연료 심지어는 석탄을 계속 쓰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또 좋은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균형감 있는 네. 그런 정책을 잘 펴야 되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네. 환경 정책이 지나치게 우위에 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로서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한 범위 내에서 하되 하지만 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산업 경쟁력 아닙니까? 이제 거기가 선진국에 들어서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첨단 제조업 국가인데 요 첨단 제조국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좀 잘 유지하는 네. 그런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정책이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에너지 전환이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올리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새 정부의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후에너지부가 또 정부 조직법상 탄생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네. 여러 가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에너아이디어라는 회사를 네. 10년 전 창업을 해서요. 엑센처에서 했던 일을 계속 하는데 에너지 공부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주로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 신에너지죠. 네. 해상풍력, 태양광, ESS, 뭐 가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로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을 예.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미국 시장, 베트남 시장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익률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 진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SMR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